대로 하자면 이제 등차 수열 배웠으니까 등차 수열에 해당하는 유형 문제 뭐 요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뿐더러 여러분 개념서에는 등차 수열 한 단원, 등비 수열 한 단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센서학 같은 경우 등차 등비가 같이 들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얘네는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별로 없어. 오늘 내용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거의 평행이거든. 이론 체계 자체가 이렇게 평행선으로 돼 있고 등차라는 규칙이냐 등비라는 규칙이냐 요 차이만 있는 거라서 오늘은 등비 수열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수열의 규칙을 이루는 쌍벽 두 개의 기둥 중에 나머지 하나죠. 뭐 등차에서 이미 그 한자 아무리 너희가 한자가 세대가 아니라도 대충 눈치챘겠지만 같은 차이를 갖는다라고 하면 저희는 비율이겠죠. 비율. 같은 비율을 갖는 수열이다.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나열을 해 나가면서 결국 일반항을 찾으려는 노력은 똑같은데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첫째 항이라는 건 이제 출제자가 이 숫자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넘어갈 때 곱하기 R 이 비율이라는 게 결국 곱했다는 소리지 뭐. 첫째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에도 같은 상수를 곱하고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도 같은 상수를 곱하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단절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R을 곱하면서 AN번째가 됐다면 우리가 이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 첫째 항 A1 그리고 이제 공공의 비율, 공동의 비율을 R, 레이쇼에서 따왔겠지 뭐. 이라고 했을 때 이제 추론에 가보면 되죠. A1이 있어. 우리가 A2라고 부르는 게 알고 보면 A1에다가 R을 곱한 거야. A3라고 부른 게 알고 보면 A1R에다가 또 R을 곱한 거야. 거듭 제곱으로 올라간다. 이런 거죠. 이미 지수가 친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번째 항이 A1R 3승이라면 이제 이렇게 해서 붙여보는 거죠. A1 얘가 A2 이 2라는 아래 첨자 그러니까 함수라고 그러죠. 이게 함수의 독립변수인데 이 독립변수가 요 윗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원래 두 개쯤 되면 우리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패턴 파악을 안 해요. 두 개쯤 되면. 그런데 이게 A3이 되는 순간 3인데 제곱이네. 그럼 얘는 뭐야? 라고 하면 2인데 1승이네.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말하면 1이면 0승이네. 아래 0승이 1임을 감안하면 아래 0승, 아래 1승, 아래 2승 그게 다 요 아래 첨자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제 감을 갖는 거야. 셋째 항쯤에서 의심을 하게 되고 넷째 항쯤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A4 아래 첨자가 4가 되면 아래 세제곱이 됐구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딱딱딱 끊어서 n번째 항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 첫째 항에다가 R2 n-1번 요거보다 하나 부족하게 거듭제곱 되어 있다. 하나 부족한 거듭제곱. 그러니까 이제 등차하고 원래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이 두 개를 이렇게 같이 평행선으로 비교해 가는 건데 첫째 항이 A1이고 공차가 D인 수열 첫째 항이 A1이고 공비가 R인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 첫째 항 더하기 하나 부족한 D 첫째 항 곱하기 하나 부족한 D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 첫째 항 곱하기 하나 부족한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차라는 건 등차라는 건 더하기의 개념이란 말이야. 더하기의 개념. 그러니까
A1 첫째 항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D인데 그 D를 n-1개 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첫째 항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n-1개 총 n개가 더해지는데 나머지 n-1개가 공차가 더해진 거다. 이런 개념이라면 an 등비수열은 첫째 항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고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r 이렇게 해서 n-1개의 r이 곱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대응이 되죠. 서로 잊어버릴 일이 없을 거예요. 지금 나 뭐 한 거지? 네. 첫 번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을 기억하신다면 등차 수열이 3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했죠. 3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일반항, 두 번째가 중항, 세 번째가 합이었음을 기억한다면 등비수열의 첫 번째 이야기로 일반항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또한 등차 수열 이렇게 하고 끝났나? 이렇게 구하고 끝났나? 아니죠. 등차 수열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대응, 우리 눈에 등차 수열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얘기하자면 n에 대한 1차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n을 an 더하기 b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할 거 아닌가. 지금 내 수업을 들어라 라고 너희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혼자 이 단원을 정리할 때 바로 이런 수순의 사고의 흐름이 있어야 전체 내용을 기억한다는 거야. 이해하겠어? 요렇게 해놓고 그러면 요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군 땡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등차 수열에도 뭐 이렇게 있었는데 라고. 실제로 그러해요. 그러니까 이 꼴은 굉장히 유명한 꼴인데 나한테 실제로 주어질 때 첫째 항이 상수로 주어지고 공비가 상수로 주어지면 이게 내가 이렇게 할 거 아닌가, 그죠? 쓸 거예요. 나한테 이제 내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라는 건데, 물론 등차 수열과 다르게 등차 수열은 사실은 첫째 항과 공차에 어떤 녀석을 갖다 넣어도 얘를 한 번 더 정리해야 됐지. 무슨 n 더하기 얼마 꼴로 정리해야 됐지. 근데 등비수열은 등차와는 살짝 다른 게 이렇게 첫째 항이 다르고 공비가 서로 인수관계를 갖지 않는, 약수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서로소인 경우에 저 공식이 그대로 수열로 이렇게 만들어지곤 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게 이러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요렇게 되면 얘기가 살짝 달라지죠. AN은 첫째 항 4 곱하기 공비 4의 n-1승. 근데 누가 이걸 가만히 놔두겠어? 안 놔두지. 얘를 4의 n거듭 제곱이라고 쓰거나 혹은 2의 2n거듭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례를 보여주자면 첫째 항이 6이고 공비가 2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항이 6이고 공비가 2다. 그러면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AN은 6 곱하기 2의 n-1승이지. 물론 이렇게 쓰면 틀리나요?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은데 누군가 나에게 첫째 항과 공비를 주고 이렇게 구하라면 이렇게 구하겠지만 나한테 이렇게 집어 던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확 그냥 이 꼴에만 꽂혀가지고 제대로 된 파악은 안 하고 첫째 항이 3이구나. 앞에 뭐 곱해져 있으면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면은 요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 변형될 수 있고 이렇게 변형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등비수열이라는 것의 실체가 뭐냐 이거야. 무엇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부르냐. 그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든 이렇게 정리가 되든 그리고 또는 이렇게 정리가 되든 등비수열이라 하면요 결과적으로 어떤 상수에
1차의 거듭 제곱이 올라간 지수승인 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이 등차 때보다는 좀 길어지는데, 등차 때는 n에 대한 1차식 그럼 끝났어. n에 대한 1차식. 그럼 그러면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그리고 n 앞에 개수가 공차야.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등비수열은 약간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해요. 뭐냐면 n의 1차식이 지수인, 지수가 중요하고요. 일단 n의 1차식이 지수로 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단항식, 이게 중요해요. 단항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이 2 곱하기 3의 n-1승 여기까지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있으면 이게 등비수열이냐?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첫째 항과 다음째 항이 곱하기의 관계가 없어요. A1을 집어넣으면 3이고 A2를 집어넣으면 7이거든. 3에서 7로 넘어갈 때 3을 곱했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뭔가가 추가적으로 더해져 있으면, 그게 상수던 또 다른 수열이건 간에 더해져 있으면 그건 등비수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무언가가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곱하기와 나누기로만 구성된 덩어리식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단항식, 되게 오랜만에 듣는 말이죠.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의 1차식이 지수에 가 있는 단항식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등차 수열 때 n의 1차식이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말해놓고 거기다가 뭔가 추가로 내가 쥐고 있는 게 하나 있어야 문제를 쉽게 푼다고 그랬죠. 그게 n의 개수가 공차야. 공차 n으로 시작해.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최고차의 개수가 공차야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얘도 뭐 하나 쥐고 있어야 돼요. 이런 꼬라지가 나왔을 때 나 그거 등비수열이야. 요런 꼴도 등비수열 맞지. 왜냐면 n에 대한 1차식이 지수에 가 있는 단항식이잖아 라고 했을 때 이제 무엇이 공비냐, 이 부분. 무엇이 공비냐. 이걸로 따지면 n 거듭 제곱의 밑에 해당하는 애가 공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가 공비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냥 밑이 아니야. 그냥 밑으로 하면 이거 공비 2 돼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n거듭 제곱의 밑에 해당하는 애. 그러니까 겉을 정확하게 n거듭 제곱으로 싸고 있어야 해요. 요만큼이 공비라고. 얘 같은 경우 n거듭 제곱이 바로 1차로 되어 있으니까 요만큼이 공비가 되는 거고, 이 녀석도 여기에 공비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an이 2의 2분의 1 n 더하기 2분의 3,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꼴과는 완벽하게 다르죠, 이거. 그런데 이거 등비수열 맞고요. 맞고. 왜냐하면 n에 대한 1차식이 지수에 가 있는 단항식이니까. 그리고 이거 공비 얼마냐라고 물으면 니네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루트 2가 공비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의 2분의 1승에 해당하니까. 알겠어요? 이 뒤에 더하기 입적 부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언제든지 2의 2분의 3승으로 분리해낼 수 있고, 그건 첫째 항과 관련되어 있는 애야. 얘가 공비와 관련되어 있는 애는 n의 밑에 해당하는 애다. 알겠죠? R의 A승이 공비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선생님 그러면 얘는 이 꼴에 안 맞잖아요 라고 종종 반박을 듣곤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로그를 배웠죠. 3이라는 녀석을 2를 밑으로 하는 지수승으로 쓸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3은 2의 로그 2의 3승이야. 오래돼서 로그가 저게 뭐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다시 찾아보시면 우리는 로그라는 무리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밑의 지수승으로 어떤 숫자든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로그의 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2의 로그 2의 3 거듭제곱이 맞고 거기에 2의 n승이 있는 거라서 2의 n 플러스 로그 2의 3승 하면 딱 이 꼴이 돼요. 알겠어요? 네, 공통의 밑을 만들 수 있다고.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 것 뿐이지. 귀찮고 쓸모없고. 아무튼 그래서 R의 AN 더하기 B승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끝! 등비수열 일반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좀 성의 있는 유튜버라면 이렇게 칠판 지우는 장면 이런 거를 이렇게 탁 편집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 나한테 이 편집이라는 건 내가 못하는 건 아닌데 너무 큰일이야. 너무 큰일이야. 이게, 아이씨. 편집 한번, 이게 막 인코딩 하는 시간도 그렇고, 할 일이 아니더라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충 예상이 되시죠? 뭘 할지. 중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과서적으로 써 있는 문장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쉬워요. A, B, C가 이 순서로 등 B 수열을 이룰 때로 시작합니다. 이룰 때로 시작하고, 이번에는 이제 분석을 먼저 해보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게 등비수열이래.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A라는 애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곱하기 R을 하였고 B에서 C로 넘어갈 때 곱하기 R을 했다는 얘기 아닌가? 예,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B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주인공을 B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B를 가만히 두고 결국 C라는 녀석을 내가 C로 안 보고 B 곱하기 R로 보겠다는 뜻 아닌가? 그죠? 그리고 A라는 녀석은 얘한테, 이 녀석한테 R을 곱해서 B가 됐다야. R을 곱해서 B가 됐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상을 예상해 볼 수 있잖아. R을 곱해서 B 되는 애를 뭐라고 쓰면 돼요? R분의 B라고 쓰면 되죠. 여기다 R 곱하면 바로 B 될 테니까. A 대신에 R분의 B로 생각하자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는 눈이 이렇게 세 개의 서로 다른 숫자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이 B를 대상으로 뭔가 R이 추가가 됐고 R이 빠지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 이 양 끝 녀석과 가운데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뻔하게 예상할 수 있어요. 얘가 R분의 1이고 얘가 R이니까 어떻게 하면 사라지겠니? 저 R들이. 곱하면 사라질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R분의 B 곱하기 BR을 곱하면 이렇게 이거를 곱한다 그러고 이걸 나눈다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가 서로 상쇄되면서 B의 제곱만 남는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추려서 한 줄로 써주면 ABC는 B 제곱 이퀄 AC가 된다. 등차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등차에서는 이 둘을 더하는 행위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B와 같다. 이런 거였다면 등비수열에서는 A 곱하기 C가 B 곱하기 B와 같다. 곱하기에서 A와 C를 B로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니죠. 이건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ABC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얘네들의 비율이 똑같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A분의 B를 한 크기와 A와 B의 비율 차이. 그러면 앞숫자로 뒷숫자를 나누면 되지. 같다 얘가 같다. 언제나 같다. 어떻게? 요 둘도 결국 등비의 관계니까 앞숫자로 뒷숫자를 나눈 결과 B분의 C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등비수열의 특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곱한 관계로 서로 같다라고 하면 또 B제곱은 AC이다가 얻어집니다. 어찌됐건 간에
등비 중항은 요런 관계를 맺고 있게 되고 혹은 B equal ABC가 모두 양수라는 전제를 할 때 B는 루트 AC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쓰고 나면 참고 2분의 A 더하기 B, AB가 모두 양수일 때는 루트 AB 기억나십니까? 얘를 산술평균이라고 불렀고 얘를 뭐라고 불렀지? 기하평균이라고 불렀어요. 는 양수라는 전제를 할 때 절대적으로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등차중항의 다른 말이고 이게 등비중항의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같은 수에 나를 때 등차 똑같은 두 수를 가지고 등차 중앙을 구하고 등비 중앙을 구하면 등비 중앙이 언제나 등차 중앙보다 왼쪽에 가서 찍힌다는 거예요. 딱 같을 때가 있는데 언제? 두 숫자가 같은 숫자일 때. 이렇게. 너희들 책에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더 본 적 있을 거야, 그지? 이제는 기억의 사이에 사라졌냐? 고등수학하는 버렸냐?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화평균이라고 불렀던 건데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화평균의 세 절대부등식의 관계. 물론 이쪽은 이제 교과과정에서 사라지긴 했어요. 네, 개념서를 쳐다보는 사람들이면 늘 만나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얘도 이름이 있는 아이예요. 이게 이름은 이 평균 이름하고 똑같아. 조화중항이에요. 이 수열의 이름도 조화수열이고. 그런데 조화수열도 교과과정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조화수열을 교과과정에서 없애면서 조화중항도 같이 사라진 거야. 아니, 조화중항이 아니라 뭐야. 조화평균도 사라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수열이고 아직도 문제로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르칠 생각이야. 별거 아니니까. 뭐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또 등차수열, 등차중앙 때 얘기했던 것처럼 막 내가 거창한 얘기를 시작할 것 같지. 등비중앙이 말이야. 등비수열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렇게.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등차중앙은 거기에 더하기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 더하기가 등차 수열의 합뿐만 아니라 웬만한 수열들의 이론에 다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이론이었다면 등비 수열은요 곱하기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는 항을 다 곱할 생각이 아니면 별로 영향을 안 끼쳐요. 합과도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비 중앙은 딱 요 정도만. 네, 딱 요 정도만. B제곱은 AC이다. 외에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어요.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등차 수열하고 평행을 맞추는 것 뿐이에요. 중앙 끝. 그럼 세 번째 합 얘기를 해야죠. 등비 수열의 합.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중항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등비의 합은 별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자, SN 이번에 등장했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라고 하는데 이걸 등비 수열의 합으로 써보면 첫째 항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AR의 N-1승 이게 A N번째 I죠. 이렇게 되어 있는 합을 구하고 싶다 이거야. 나열돼 있으니까 이걸 하나의 숫자로 내가 뭉뚱그려서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라는 건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얘를 한 번 더 이용합니다. 이렇게요. A1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R의 N-1승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이 자체를 하나의 항등식으로 보고 왼쪽에다가 R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공비를. 자기 자신의 등비수열의 공비에 해당하는 녀석을 합 전체에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한 항 한 항에 그 R이 다 곱해져 들어가겠죠. 다 곱해져 들어가면
이게 A1R이 될 거고, 이건 제곱이 될 거고, 이건 세제곱이 될 거고, 요 녀석은 N승으로 끝나면서 모든 I가 한 차씩 늘어날 거예요. R이. 네. 그 다음에 이 두 녀석을 잡아 빼요. 근데 이 빼는 행위에서의 전제가 뭐냐면, 만약에 R이 1이었다면 빼는 거 의미 없지. SN에서 SN 빼면 0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R이 0이 아니라는 전제예요. 예, 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R은 0이 아닐 때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에이? 0이 아니고 1이. 예. R은 1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빼는 겁니다. 그러면 SN에다가 1이 아닌 어떤 숫자를 곱뺐으니 잡아 빼면 그 차만큼의 결과물이 나오겠지. 예, 그걸 묶어서 써주면 1-R의 SN 이렇게 될 거예요. SN으로 묶인 1-R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게 똑같은 숫자니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닌가. 위에서 아래를 빼면 여기서도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닌가. 그럼 지워지는 패턴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워지는 패턴이 여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죠. 요 바로 앞에 A, R, N-1승이 있을 테니. 그러면 살아남는 애가 딱 두 항밖에 없어요. 하나는 첫째 항, 또 하나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N승. 그러면 첫째 항으로 묶어서 1-R의 N승 이렇게 된 거야. 그렇다면 요것도 상수로 나타날 테고, 이것도 계산을 잘만 하면 n을 거듭제곱을 갖고 있는 하나의 숫자가 될 테니 SN은 1-R 분의 A1 1-R의 n 거듭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디테일 쪽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를 두 번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뭔가 첫 번째 마이너스를 했을 때 그 숫자가 진짜 마이너스 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R이 혹여 1보다 크걸랑 내가 이 분모 쪽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 얘네 둘의 위치를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R-1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이 식의 변화를 안 주려면 그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서 얘네 둘의 위치를 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둘 다를 외우란 뜻이 아니에요. 둘 다를 외우란 뜻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너희가 그 수열의 공비를 딱 봤는데 그게 1보다 작은 애다. 1보다 작은 애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공비가 1보다 큰 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게 돼요. 한 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아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공식이라는 거를 이렇게 문자로 외우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서 이런 애들이 숫자로 나왔을 때 얘를 헷갈리진 않아. 이런 애를 헷갈리진 않는데, 문제는 여기가 SN, N에 대한 함수이고, 저 녀석이 N에 대한 수열이나 N에 대한 함수 같은 말이야. 정우야, 힘을 내. 근데 이걸 이렇게 외우잖아. 그러면 n승 이렇게 외우면 진짜로 여기다 n만 써요. 요 자리에. 근데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여기에 n을 써서 n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녀석은 이게 sn, 즉 내가 더하려는 총항수가 n개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나중에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싶겠지만 실제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본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걸 외울 때 말이야. 외울 때 등비의 합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을 개념어로 기억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곱하기, 그 다음에 공비의 마이너스 1까지 이 구조가 똑같죠, 이게. 두 개 구조가 똑같은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공비, 분자 쪽에 공비에 올라오는 지수가 항수승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수성.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S 이래놓고 이제 SN도 아니야. S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다가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 곱하기 3의 n-1승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우리 넉 놓고 있다가 공B-1에 2에 3에 한 다음에 이걸 보면서 여기다 이렇게 쓴다니까. 그나마 그건 다행인데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렇게 n으로 끝나면 이게 얄짤없이 이렇게 씁니다. 이게 왠지 여기를 보면서 그냥 따라하는 습관이 있어 우리가.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여기가 만약 n승이잖아. 그러면 요거의 항수가 몇 개냐면 1승, 2승, 3승, 4승에서 n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개예요. 첫 장 때문에 항이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얘는 n 플러스 1승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이 공비의 거듭 제곱에 올라갈 녀석은 지금 너희가 더하고 있는 등비 수열의 합의 총 항수를 말하는 거다. 잊지 마세요. 내가 이게 너희가 안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설레발 치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숱하게 당해봤어. 나는 숱하게 당해봤고 내가 가르친 학생들도 이것 때문에 숱하게 당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미리 약치고 있는 거야. 이걸 이렇게 기억을 해라. 개념어로 기억을 하는 것이 낫다. 합도 끝났어요. 설마 등차 때 기억해봐. 나 또 무슨 얘기하게 될까?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는 등차 등비 통틀어서 딱 한 번만 얘기하면 돼요. 왜냐면 그게 무슨 수열인지 얘기한 적 없잖아. 그게 아니고 등차 수열의 합 때도 이것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며 그 꼴을 인지를 잘하면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반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번에 사례로 시작을 해보죠. 첫째 항이 8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있다고 해봐요. 그 얘를 n항까지 합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이렇게 쓸 겁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8. 그 다음에 이게 SN이라는 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하라는 거니까 항수는 반드시 n개가 될 거예요. 3의 n승 마이너스 1. 자, 잘 넣었어요. 1보다 큰 공비에 대해서 이쪽 공식에다가 이걸 잘 넣었는데 이대로 끝낼 거야. 이 공식은 왠지 이렇게 약간 분자가 뚱뚱한 사각형의 이미지죠. 사각형의 이미지인데 실제로 안 그렇다고요. 실제로 안 그렇다고요. 이런 사각형의 이미지가 아니고 우리는 3-1을 3-1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죠? 2라고 쓰죠. 그리고 또 살펴봐. 얘랑 약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약분이 된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지?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의 최종적인 모습은 최소 요런 모양이에요. 최소 요런 모양. 아니면 요런 모양까지. 요게 더 익숙해질 텐데, 왜냐면 출제자가 요렇게 예쁘게 안 모아줘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런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이게 등비수열의 합의 진짜 모습이에요. 진짜 꼴. 그러니까 실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라는 건 그 원본이 이러하지만 사실은 R-1분의 A를 하나의 숫자로 계산할 확률이 높고 하나의 숫자를 계산할 확률이 높고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런 꼴이 돼 있죠.
그러니까 최소 a라는 상수 곱하기 공비의 n승 마이너스 1, 공비의 항수승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되며 만약 이게 풀어헤쳐진다면 a의 r의 n승 플러스 b 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전개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되는데 왜 플러스 b라고 해요? 다음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얘기 때문에. 얘는 웬만하면 마이너스 a 맞아요. 근데 너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게 그 첫째 항이 음수이거나 또는 공비가 1보다 작은 녀석일 경우에 요 앞대가리가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 양수 이런 꼴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마이너스를 걸어버리면 무의식적으로 이 뒷수가 음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봐 그냥 어떤 수라고 한 거예요. 어떤 수라고 하고 그 대신에 이 관계를 말해주면 되지. 아래 n승 앞수와 뒤에 떨궈져 나와 있는 상수를 더하면 항상 0이 된다고. 이 원리에 의해 a와 마이너스 a 원리에 의해서 요 두 숫자를 더하면 항상 0이 된다고. 다시 정리할게요. 등비수열의 합꼴은 a 곱하기 r의 n승 더하기 b 하고 r의 n승을 어떤 독립체로 두었을 때, 그러니까 독립체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고정불변의 구조물. 고정불변의 구조물로 r의 n승을 딱 잡은 다음에 그 녀석의 앞뒤에 있는 계수와 상수의 합이 0이면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의 n승 마이너스 1 같은 거죠. 예를 들면 3 곱하기 4의 n승 마이너스 3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곱하기 5의 n승 플러스 2 같은 거예요. 근데 가끔 3의 n-1승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정은 자고 있어요. 봐봐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 맞냐? 그냥 등비수열의 합의 유사품 아니냐? 유사품일 수도 있어요. 유사품일 수도 있는데 그때 확인하는 방법이 이걸 디폴트 값으로 고정불변의 값으로 보는 거야. 어떤 상수의 거듭제곱, 상수의 거듭제곱 고정불변의 값으로 보고 그 앞에 계수 없으면 1이지 와 뒷상수의 합이 0이면 등비수열의 합이 맞다고. 얘는 잘 보이죠? 4의 n승을 디폴트 값으로 하고 3과 마이너스 3 더하면 0. 5의 n승을 디폴트 값으로 하고 마이너스 2와 2를 더했더니 0. 등비수열 합이 맞아요. 얘 같은 경우 뭐야? 얘 같은 경우 3의 n승이 디폴트 값이어야 한다고 했으니 이게 SN인 하는 SN,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게 항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항수로 맞춰줘야 되고 3의 n승을 디폴트 값으로 하면 앞으로 3분의 1이 튀어나가야죠. 마이너스 3분의 1 이기 때문에 3의 n승 말고 앞뒤수가 합이 0이면 등비수열의 합이 맞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때 그러면 일반항 찾는 거 이제 등비수열의 합임을 알았잖아. 등차수할 때도 마찬가지야. 알아채는 게 우선이고 이제 알았잖아. 안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하냐?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자리에 첫째 항과 공비의 n-1승 바로 요 녀석의 폼을 맞춰 쓰면 돼요. 폼을 맞춰 쓰면 되는데 이게 되게 쉬운 게 등차 때보다 훨씬 쉬워. 잘 봐. 무슨 2n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 뭐냐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그냥 첫째 항이에요. S1과 A1은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n에다가 2를 넣어서 얼른 계산해. 그러면 첫째 항은 1이지. 그리고 n거듭 제곱 밑에 있는 밑이 바로 공비예요. n거듭 제곱의 밑이 공비라고.
그러니까 2의 n-1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좀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4, 3, 12-3 9 곱하기 4의 n-1승 이게 일반항입니다. 얘도 빠르게 하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마이너스 8 첫째 항 5의 n-1승 이게 일반항이에요. 귀찮다. 자리도 없고 안 할래. 알아서들 연습하세요. 예. 지금 내 얘기를 들을 때는 되게 당연한 것 같지, 그지? 자, 지난 시간에 막간의 복습을 해보자면 등차 수열이 an 제곱 더하기 bn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면 너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그러면서 일반항으로 바로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할까? 이렇게 삑사리가 나면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데 상수항이 있어버리는 합이 등장을 하면 방법이 an은 이거 둘이 곱해서 2an 하고 n에다 1 집어넣어서 b 플러스 a 나와야 되니까 b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그러면은 어떻게 좀 이게 없이 한 걸 활용할 수는 없나요? 있다고 그랬지. 어떻게 하냐면 첫째 항을 구할 때 n에다가 1 넣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고 그리고 이제 c의 역할은 사라졌고 an을 이쪽 구하던 방식과 똑같이 구한 다음에 n이 두 번째 항부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빠르게 구하는 요령이라고 그랬죠. 같은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야. 잘 안 와닿을 테니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요. SN이 2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2 그냥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보면 SN이 2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5 이럴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설픈 지식체계로 그러니까 이미지로 갖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골에서 상수 뭐의 n승 더하기 어떤 상수 이렇게 하면 등비수열의 합인 줄 알고 있던 우리는 이 두 개를 보면서 당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전제가 뭐냐면 3의 n승을 디폴트 값으로 했을 때 앞뒤의 계수의 합이 0이어야 한다는 것이 진짜 등비수열이다. 진짜 등비수열. 그래서 얘는 바로 an은 n에다가 1, 6 빼기 2, 4 곱하기 3의 n-1승 이렇게 하면 끝나요. 진짜 등비수열의 합이 맞으니까.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라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 정우야, 지금 그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듣는 건 사실은 안 듣는 거랑 똑같아. 이러면 또 한번 너 혼자 공부할 시간을 버려버리는 거야. 아니, 너 혼자 공부할 시간이 또 필요하지. 또 필요하지. 계속 2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한 번에 잘 들어야 돼. 이거를 이제 이 경험이 있으니까 분석을 해보자면 결국 이 C라는 녀석은 뭐였냐? 이 C가 없을 때 첫째 항부터 등차였던 애한테 C라는 상수를 더해버리는 바람에 첫째 항의 C가 더해지고 규칙에서 나가 떨어진 거다. 이렇게. 똑같아요. 이거를 다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2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7이 더해진 거예요, 상수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걔는 첫째 항부터 쫙 등비수열로 되는 애 맞다고. 첫째 항 4고 그다음 공비 3으로 가는 등비수열이 맞다고. 그런데 이런 애가 붙는 바람에 그 규칙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겠어? 첫째 항이라고요. 첫째 항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은 여기다 1을 넣어서 3이 6 더하기 1, 11 해버려 그냥. 자, 이제 11의 실체를 알겠죠? 이 첫째 항이 4인데 거기 7 더해진 거예요. 그리고 얘의 역할은 끝난 거지, 이렇게. 얘의 역할은 끝났고, 여기다가 4 곱하기 요만큼으로 다시 수열을 만들어서 3의 n-1승 이라고 하되 n은 2부터요 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꼴, 원래 알고 있는 등비 수열의 꼴에서 뭔가 삑사리가 난다면 그 삑사리는 다 상수가 더해진 것이고 그 더해진 상수는 첫째 항이 먹고 떨어진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례 말고 이제 이 꼴에 일반화를 시켜보자면 AN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뭐야? AR 더하기 B. 이게 첫째 항이죠. 첫째 항이고 R에 n-1승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냥. 이게 지금 낯설겠지만 n에다 1 넣은 거야. 그냥 첫째 항이라고. 그 대신에 요 녀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A1은 AR에 더하기 B 이렇게 떨어져 내요. 요 자체에다 n에 1 넣으면 첫째 항이 맞아. 근데 다만 그게 등비수열을 이루는 첫째 항은 아닌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AN은 AR-A. 이 B가 아니고 실제로 이 둘을 합쳐서 0 되는 그때의 A를 쓰고 R의 n-1승이라고 주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n은 2부터 둘째 항부터. 원래 등비수열의 합이었던 꼴로 바꿔 넣으라 이거야. 알겠죠? 네. 등비수열이 끝났어요. 신기하지? 신기하지? 왜 이렇게 빨리 끝났을까? 근데 내가 이거 등차 수열 할 때 예언했잖아. 등비수열은 등차보다 빨리 끝날 거라고. 등비수열이 더 간단하고 쉬워서가 아니야. 문제의 양은 똑같아요, 두 개가. 그런데 우리는 이미 등차 때 이 녀석들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과 원리를 다 길게 시간을 들여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얹어서 얘기를 하니까 등비수열은 추가 설명의 시간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빨리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앞으로 등차 등비는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같이. 일반항 쓰고 쫙. 이런 내용이 있지 라고 하고 중항 쫙, 합 쫙 이렇게 평행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한 바닥에 할 수 있어요. 그럼 남는 시간 뭘 할 거냐? 등비수열에 또 약간 계륵 같은 존재가 있다고 그랬지. 이게 애매해요. 수능에 안 나온 지는 10년이 넘어. 이 아이가 출제된 지가 10년이 넘어. 그런데 내신에는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고 한 번도 교과 과정에서 뺀다라는 공식적인 내용이 없었어. 그러니까 사멸해 가는 건데 마치 가우스처럼 이렇게 사멸해 가는 애인데 안 가르치기에는 너무 찝찝하고 그러다 나와버리면 불안하잖아. 그런데 그럼 간단하기라도 하든지. 별로 안 간단해요, 내용이. 내용이 안 간단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정말 뭐 이렇게 정시를 노리거나 수능을 대비하는 사람이라면 안 봐. 원리학기 안 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신을 쳐야 되는 고등학생은 수열 내신 기간에만, 그러니까 이제 고3 때는 원리학기 별로 할 필요가 없지. 근데 수열 내신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만 조금 시간을 투입해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요거는 내가 영상을 따로 찍어 놓은 애도 있으니까
그때 잘 활용해 보도록 하자. 지금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넘어갈게요. 원리합계라는 게 뭐냐? 돈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원리합계가 합계는 합이란 뜻이잖아. 원금 플러스 이자의 두음법칙 써서 원리입니다. 알겠어요? 원리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맨날 무슨 누구의 원리 하는 그 원리가 아니고 원금과 이자의 앞대가리 숫자 그 글자를 딴 거예요. 원이인데 두음법칙 원리 합계. 뭐 어쩌자는 얘기냐. 그렇다는 거지. 이게 돈이라는 애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그 모습 그대로 몇십 년을 돌고 도르니까 그게 같은 힘을 갖는 아이 같지만 실제로 너희가 아이스크림 가격만 해봐도 니네 아주 어렸을 때 먹던 가격과 한 10년이 지난 후 가격이 다를걸? 내가 맨날 빵빠레 얘기를 듣는데 빵빠레가 지금도 있잖아. 지금도. 나 어렸을 때 빵빠레 300원이었다고. 300원. 빵빠레 300원. 브라보콘 150원.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150원. 근데 지금 브라보콘 같은 경우 딱 10배더만. 1,500원 하더만. 빵빠레도 대충 그 가격인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래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물건이 비싸졌다. 비싸진 거 맞지? 근데 비싸졌다라는 개념을 금액이 올라갔다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이 물건을 돈으로 교환을 하잖아. 교환을 할 때 돈이 가지고 있는 힘, 이걸 구매력이라고 하는데 구매력이 시간에 따라 떨어지는 거예요. 구매력, 돈이 가진 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빵빠레 하나가 300원이라는 100원짜리 3개에 들어있는 가치, 얘의 구매력과 이렇게 등가 교환이 됐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먹는 빵빠레가 이렇게 크기와 형용이 바뀌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먹는 효능은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 그럴 때 요 구매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요렇게 밖에 없는 거지. 100원짜리에 옛날에는 이 정도의 힘이 들어있었다면 지금은 요렇게 하고 끝난 거야. 100원짜리 힘이.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렇게 15개를 모아야만 요 3개에 들어있던 가치들이 합산된다 라는 개념이에요. 니들이 나중에 돈 벌려면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 돈이 힘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10,000원이라는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있을 땐 내 거야. 나의 10,000원의 구매력이지. 내가 이걸 들고 있다가 집에 집에 금고에 넣어놨다가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탁 꺼내 들어서 봤더니 옛날에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애를 더 이상 못 사게 된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 내 소유였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건네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 10,000원이, 현재 10,000원이 있는데 지금 10,000원으로 뭐 할 수 있지? 10,000원 한 장 딱 주면 뭐 할 수 있지? 아이씨, 10,000원 딱 떨어지는 게 없네. 뭐 아무튼 노래방? 10,000원 노래방 1시간 이라고 했을 때 이 10,000원이 민혁이가 잠깐 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내 수중에 있는 10,000원이 민혁이한테 넘어가는 순간 이게 나는 얘 10,000원의 구매력을 얘한테 준 거잖아. 근데 얘가 선생님 내일 갚을게요 하더니 30년 후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10,000원 한 장을 딱 던진다. 그때 빌렸던 돈이요?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딱 준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내가 대략 70 몇인데, 근데 중년의 민혁이를 10,000원짜리로 때릴 거야. 그럴 거라는 거야. 왜냐, 난 너에게 10,000원에 해당하는 구매력을 준 거지. 그럼 넌 나한테 10,000원을 돌려주면 안 되는 거지. 30년 후면 그 당시 30년 전 내가 10,000원으로 할 수 있었던 노래방 1시간의 구매력을 줘야지. 그때는 뭐 노래방이 뭐 6만 원 이 정도 될 수 있는 1시간 놀려면 6만 원을 줘야 될 거야. 그러면 너는 나에게 10,000원 말고 추가로 5만 원을 더 줘야 된다. 라는 거야. 그 추가 5만 원. 이 부분을 이자라고 불러요. 이자. 원금 10,000원에 추가된 돈 5만 원을 더 줘야 된다. 원리 합계.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럼 이제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경제 발전 상황과 관련이 있거든.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면 돈의 구매력이 뚝뚝뚝뚝 떨어져. 그리고 경제가 별로 발전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완만한 상승을 하면 돈의 가치가 이렇게 덜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도 그걸 몰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개인들 간에 또는 은행과 개인들 간에 은행과 은행들 간에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을. 올해의 이자율은 얼마다 이렇게. 지금의 이자율은 얼마다 이렇게. 이자율을 시중에 맞춰서 우리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약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자를 약속하는 게 아니라 이자율을 약속하냐? 내가 10,000원을 주고 30년이 지나 5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만약에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또 얘가 나한테 5만 원만 더 주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지? 10만 원을 빌려줬으면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면 얘는 나한테 6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의 원금과 50만 원의 이자를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원금에 비례한 이자를 내놔라. 그래서 유를 약속합니다. 유를. 이자율을. 자, 손쉽게 우리 은행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은행은 공식적인 기관이니까 개인 거래가 아니니까 은행하고 나하고 예금이 뭐냐면 예치금의 줄임말이에요.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은행에 맡긴다. 그럼 지금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의 구매력을 은행 너에게 맡기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맡긴 순간에는 100만 원일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막 펑펑펑펑 발전하고 있어서 1년 후에 내가 이 찾을 때 이자율을 연이율이라고 하는데 연이율 이게 이제 또 약속하기 나름이에요. 1년마다 이자를 매길 거냐 월마다 이자를 매길 거냐 일마다 이자를 매길 거냐 그러면 일이율 월이율 연이율이 되는 거야. 너희들 흔히 얘기하는 그 몸에 문신 그리고 고리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랑 거래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얘네들은 시이율 분이율이에요. 알겠어? 돈 갚으려고 가는데 도망 다녀. 1시간 도망가면 1시간 이자가 불어나니까. 절대 거래하지 말라는 게 그거야. 좌우지간. 은행은 월이율과 연이율을 사용하는데 연이율 10%라고 이렇게 은행과 내가 약속을 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1년이 지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구매력이 10% 하락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10%를 돈으로 보상해 줘야 돼. 은행에 내가 100만 원을 예치하고 1년이 지났어. 올해 1년 후 이렇게. 그러면 은행은 나한테 얼마를 줘야 되냐면 100만 원이라는 원금 플러스 100만 원의 이자 연이율 0.1
그러니까 10%니까 10%는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0.1이에요. 0.1만큼을 쉽게 계산하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러면 100으로 묶고 1 더하기 0.1이니까 알고 보면 100 곱하기 1.1인 거죠. 11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우야. 근데 내가 이때 돈을 안 찾았어. 2년 후에 찾기로 했어. 그럼 나 얼마 받아야 돼? 어려워질 것 같아? 정호야, 넌 얼마 받을 거야? 120만 원. 정우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정호는 120만 원. 결론을 말하자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정우는 지금 복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복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정호는 단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자어 생각하면 단은 싱글 단자고 복은 멀티 복자인가? 더블 복자인가? 하여간 그거예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정호 생각에는 1년에 10만 원이니까 10% 1년에 10만 원이니까 2년 지나면 20만 원, 3년 지나면 30만 원. 예, 요렇게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단리로 약속한다고 그래요. 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연이율로 붙는 거. 1년에 10만 원씩이 맞아. 그런데 시중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개념은 복리의 개념인데, 복리. 단리든 복리든 첫 달은 다 똑같아요. 첫 번째 받는 건 다 똑같이 받는데 문제는 그 다음 두 번째부터가 달라지는 건데 뭐냐면 이런 거지. 내가 업자야. 내가 고리대금 업자야. 그래서 100만 원을 민혁이한테 빌려주고 한 1년 후에 받았으면 110만 원. 근데 민혁이가 나한테 안 갚았어. 근데 1년 더 있다가 갚겠대. 라고 했을 때 난 이런 계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민혁이한테 그때 1년 전에 110만 원을 받았으면 그걸 난 지성이한테 빌려주고 110만 원의 10%의 이자를 받았을 거 아니냐. 라는 거야. 110만 원의 10%면 11만 원이죠. 그러니까 2년이 딱 지났을 때 내 수중의 돈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 받고 110만 원 빌려줬다가 110만 원 플러스 11만 원. 110만 원 플러스 11만 원. 그럼 121만 원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얘가 나한테 2년 지났으니 10만 원 10만 원 해서 120만 원 주겠다. 그럼 나 만 원 손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바로 그 전년도의 금액을 또 다른 원금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 이걸 복리라고 그래요. 시중에는 복리를 더 많이 써요. 달리는 일단 계산도 쉽고. 복리. 그러니까 2년 후에 내가 받을 돈은 110만 원 플러스 110만 원 곱하기 0.1이 되는 거지. 그래서 110만 원으로 묶고 1 더하기 0.1. 그럼 다시 말하면 110만 원에 1.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해보면 121만 원이 돼요. 이게 복리의 계산. 근데 지금 숫자로 쓰니까 정우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라고 했죠. 근데 문자로 쓰면 이게 그닥 안 복잡해요. 자, 바꿔볼게. 원금 A1을 은행에 맡겼어. 은행에 맡겼어. 그러면 요 I가 A가 되고 요 0.1은 우리가 이제 연이율 R로 약속했다라고 하면 AR이 되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러면 요 100은 A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뒤에 있는 1 더하기 0.1은 바로 1 플러스 R이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A의 1 플러스 R. 이게 내가 1년 후에 받을 돈이야. 은행으로부터. 근데 안 받았어. 그냥 그대로 예치 상태를 놔뒀어. 그러면 이 은행으로부터 나는 다시 내 1년 후 원금이 A1 플러스 R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자는 그 원금인 A1 플러스 R에 R을 곱한 거예요.
이자야. 그럼 다시 이걸 합친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면 A의 1 플러스 R로 묶고 여기 하나 나갔으니까 1, 여기 뒤에 R 남았으니까 R 이렇게 되는데 알고 보면 1 플러스 R이 두 번 곱해졌죠. 그러니까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에요. 왜 안 복잡하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100만 원으로 얘기하면 1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1.1, 그 다음 해에는 100만 원 곱하기 1.1의 제곱 이랬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쭉 넘어가서 인식의 단절 후 N년 후가 되면 내가 이걸 은행에 몇 년 거치하면 그 돈이 얼마가 될까라는 계산에서 아주 단순한 계산법이 나온다는 거죠. A 하고 이 원금에 의미하는 원금을 돌려받는다를 의미하는 1과 이자를 더 추가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이자율을 더한 값에 지난 연수를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A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치 등비수열처럼. 등비수열처럼. A가 첫째 양, 그리고 1 플러스 R이 공비. 1 플러스 R이 공비. 그래서 여기가 N년, 왜 N-1승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렇게 되니까 정작 칸수로는 이게 항수로는 n 플러스 1항이 되죠. 시간으로 몇 년 후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예금은 시간이 지나면 그 이자를 붓기로 한 기간의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공비 1 플러스 R짜리 등비수열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갑시다. 첫 번째, 예금은 A 원금으로부터 N 단위 후 이자율 R로 계산했을 때, 여기서 N 단위라는 건 이제 월 이율이냐 연 이율이냐 그거는 이제 문제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N 단위 후에 돈이 얼마가 돼 있어? A의 1 플러스 R의 N승원이 되어 있다. 잊지 마세요. 제일 간단하면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원리합계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 이거예요. 공비 1 플러스 R짜리 등비수열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적금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너희가 아직은 이런 걸 안 해봐서 이게 단어가 잘 안 와닿을 텐데 한자 어풀이 하면 돼요. 적금은 쌓을 적자입니다. 쌓을 적자. 쌓는다는 거야, 돈을. 적금하고 또 아니다. 일단 적금부터. 그러니까 이제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이, 근데 나의 한 달 월급은 뻔해. 한 달 월급은 뻔해. 차를 사고 싶은데 차가 뭐 4천만 원이래. 근데 나 한 달 월급은 250만 원이야. 어떻게?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알뜰살뜰하게 아껴 쓰고 싶은데, 그래서 돈을 남기고 싶은데 돈을 갖고 있으면 일단 쓰니까 은행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낼게 라고, 일정 금액씩 한 달에 내가 너한테 줄게. 내가 만약에 어기면 나한테 위약금을 청구해 라고 하고 250만 원 중에 150만 원을 100만 원만 하자. 100만 원을 떼서 은행한테 주고 나는 어떻게든 150만 원으로 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은행은 나한테 매달 100만 원, 얘 100만 원 받았군. 100만 원 또 그 다음 달 100만 원 받았군. 이러면서 내 통장의 수치를 이렇게 늘려주겠지.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나랑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뭉칫돈을 돌려줄 텐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200만 원씩 10개월을 내가 그렇게 은행한테 줬다. 그럼 우리 얼추 그냥 대강산수로는 100만 원씩 20번 넣었으니 2천만 원을 받겠군. 그럼 바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보라는 거예요. 왜냐?
10개월 전 100만 원과 바로 요 전달에 넣은 100만 원은 같은 돈이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나한테, 은행은 나한테 내가 넣은 돈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10개월 전 넣은 돈에 대한 보상액을 줘야 되는 거야. 이자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고. 내 돈이 가치를 잃어버렸으니 그 가치만큼의 보상분을 이자로 달라는 거야.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또 그러면은 얼마야 얼마? 10%? 그럼 2천만 원에 10% 2,200만 원 줄게. 그거야? 아니지. 은행 입장에서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았으니까 얘 보상해 줄 돈과 얘 보상해 줄 돈과 얘 보상해 줄 돈이 다 다른 거야. 시기가 다른 돈이니까. 복잡하지? 예. 이 복잡한 계산을 이제 수학으로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첫 달에 A1을 넣기로 했어. 1회차에 A1. 2회차에도 A1을 넣기로 했어. 3회차에도 A1을 넣기로 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 N회차까지 넣고 보통 이제 마지막 회차를 넣으면요. 그로부터 딱 한 기간, 이자 한 번 붙을 기간을 더 있다가 돈을 찾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간 간격이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럼 여기까지가 N칸이겠지. 이게 이제 N 단위가 돼요. N 단위. 그러면 내가 총 받는 돈이 얼마일까? 예,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금 총액이라고 불러요. 은행으로부터 내가 이 시점에 와장창 목돈을 받으면 얼마를 받게 될까? 이걸 계산을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뭔 줄 알아? 뭐냐면 첫 달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지. 통장을 만들었어. 100만 원을 딱 넣었어. 100만 원을 이렇게 기분 좋게 들고 와서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이렇게 들고 와서 장롱 밑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달이 됐어. 이제 은행에 돈 넣는 날이 됐어. 그 은행에 가서 자, 통장을 좀 잃어버려 가지고요. 이러면서 100만 원이 적힌 통장을 새로 하나 발급받는 거예요. 내가 이달에 넣은 돈을, 두 번째 달에 넣은 100만 원 통장, 100만 원이라고만 딱 찍혀 있는 그 통장을 하나 새로 받는 거야. 들고 와서 또 장롱 밑에 넣어. 그러니까 매달 가가지고 100만 원만 찍혀 있는 통장을 N개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돈 찾는 날이 됐어. 돈 찾는 날이 돼서 그 장롱을 들어보면 거기에 N개의 통장이 있는데 통장들마다 다 100만 원씩만 찍혀 있는 거야. 그지? 근데 통장에 날짜가 안 찍혀 있어도 날짜를 안 쳐다봐도 요거 언제 넣은 건지 알 수 있다. 언제 넣은 건지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통장 정리를 해보면 돼요. 네, 통장 정리를 해보면 돼요. 그럼 다 100만 원씩 써있지. 이거 N개를 정리해주세요 라고 하잖아. 그럼 지직 뭐 이렇게 찍혀 나올 거 아니야. 그 중에 돈 제일 큰 애가 첫 번째 넣은 거예요. 두 번째로 큰 금액이 두째 달에 넣은 거야. 그 중에서 돈이 액수가 제일 작은 애가 마지막 달에 넣은 애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하나하나를 다 예치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방금 전에 은행에 돈 맡기는 걸 예치금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A1 맡기면 N 단위 후에 얼마 된다고 그랬어? A의 1 플러스 R의 N승원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A1이 N 단위를 쫙 흐르고 나면 이때 통장 정리했을 때 사이즈가 얼마냐? A의 1 플러스 R의 N승원이 돼 있는 거예요. 제일 큰 돈이지. 그럼 두 번째 달에 넣은 돈은 어떻게 돼 있는데? 라고 하면 여기 칸수 세보면 돼. 2부터 N 플러스 1까지 칸수를 세보면 이게 N-1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은 A의 1 플러스 R의 N-1승원이 돼 있어요. 요거보다 살짝 작은 돈이지. 1 플러스 R 한 번이 덜 붙은. 예,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넣은 돈, 이 돈은 딱 한 달치 이자밖에 못 붙죠. 1 플러스 R.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작게 풀어놨을 거라는 거야. 100만 원 넣었으면 110만 원만 들어있는 거야, 거기에. 이렇게. 그러면 이 N개 통장의 돈을 다 인출해서 합하면 그게 내 적금 총액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쌓을 적자라는 게 뭘 쌓는 거냐? 예금을 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금을 쌓는 거다. n번의 예금을 하고 그 쌓인 돈들의 이자를 다 별도로 계산한 다음 그것을 다 합친다. S, A, 1 플러스 R 이 가장 작은 돈, 첫째 양, 그 전전 달은 R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붙을 거고 점점점점 해서 A의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끝나는 n개의 항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아하니 뭐 닮았냐? 등비수열의 합이네요. 네? 누가 봐도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이게 첫째 양. 그리고 공비 1 플러스 R로 곱하기 해서 여기까지 곱한.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A의 1 플러스 R 첫째 항에 1 플러스 R의 항수는 n개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결과를 보면 복잡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복잡한 일이 아니지. 이게 다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뻔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금을 n번 했다는데 시간이 다르게. 알아들어요? 이게 적금 총액 계산하는 법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다 이 원리에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상환 할부도 같은 말인데 아까 차 얘기했잖아. 그럼 차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난 돈이 없어. 그럼 적금을 부어가지고 그 돈이 쌓일 때까지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에 트럭 같으면 뭐 차로 나 장사해야 되는데 차 필요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돈을 빌리는 거지. 먼저 돈을 빌려. 은행 또는 카드사에. 그러니까 이제 상환이 돈 갚는다는 뜻인데 이게 누군가에게 빌려서 갚아나간다는 뜻도 되지만 카드 할부를 긋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되게 비싼 거 사고 카드 할부를 이렇게 끊으면 마치 그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에 내가 얼마씩 이렇게 내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카드사가 자동차 회사에 돈을 다 지불하고 나와 카드사 간의 빚쟁이 관계가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환하고 할부는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요. 잘 들어봐. 내가 현재의 시점에서 A1을 빌렸어. 큰 돈을 빌렸어. 근데 예를 들어 4천만 원을 빌렸는데 나 월급 150만 원, 250만 원 얘기했잖아. 월급 250만 원인데 4천만 원을 다음 달에 갚으라고? 못 갚지. 어떻게 갚아? 그러니까 얘한테 그러는 거지. 나누어 갚을게. 분할하다 할 때 그 할이고 붓는다. 부금, 할부. 나누어 갚을게 라는 거예요. 얼마씩 갚을 건데? 100만 원씩 갚을게. 그럼 4천만 원 빌렸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40개월 갚으면 되겠네. 맞냐? 바보라는 거야. 이러면 바보. 돈이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 갚고 다음 달에 100만 원 갚으면 이거 같은 돈이 아니라고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같은 돈이 아니야. 게다가 이게 누구 손해냐면 이제 바보는 아니네. 100만 원씩 40개월 갚으면 니네가 이득이야. 니네가 이득이야. 카드사가 바보가 아니라는 그럴 리가 없어요. 니네 어머니 아버지 할부하는 거 봤지? 못 봤냐? 100만 원짜리 10개월 할부하면 10만 원씩 내래? 그러냐? 아니라니까. 할부 이자라고 그래서 10만 몇천 몇백 원 이렇게 내요. 추가를 해. 더 추가. 근데 그 돈이 A씨 손해인데 뭐 10번 딱 10으로 나누면 100만 원씩 10번 내면 되는데 왜 더 내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계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1회차 상환에 A1을 갚고 2회차 상환에 다시 A1을 갚고 3회차 상환에 A1을 갚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1을 갚았어. 그럼 남은 돈이 얼마야? A-A1이야? 아니야. 이미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될 돈은 A의 1 플러스 R1이 돼 있어요. 이미 4천만 원은 다음 달에 내가 갚는 순간부터 더 이상 4천만 원이 아니야. 이자가 붙은 돈이 되어 있죠. 이 사람은 나한테 지가 갖고 있는 A1의 구매력을 던진 건데 그걸 A1 그대로 다시 받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남은 돈은 A의 1 플러스 R 마이너스 A1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다시 이렇게 이자가 붙어서 남은 돈이 되어 있죠. 야, 이거 좋됐다, 이거. 이 계산 어떻게 하냐? 그럼 이때 갚았으면 A의 1 플러스 R 마이너스 A의 1 플러스 R에 빼기 A1 남은 거네. 야, 이 계산은 어떻게 하냐? 못하죠. 예. 아니, 못하는 게, 할 수는 있는데,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자 불리고 빼고, 뺀 돈에서 다시 이자 불리고 빼고, 이렇게 해서 0 될 때까지 한다고? 아니야. 예, 그렇게 안 하고, 계산을, 이게 이제 이런 계산을 하면 진짜 복잡해진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세요. 예? 예,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은 나한테 다음 달에 돈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자기가 받으리라 기대하는 금액은 1 플러스 R1이에요. 4천만 원을 주고 뭐 이자 10%다 그러면 4,4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얘한테 돈을 A1 갚을 것 같지. 그게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A1이 나가긴 나갔는데 갚은 게 아니야. 은행에다가 적금을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한테 안 가고 내가 빚진 사람한테 안 가고 내 돈 100만 원을 딱 꺼낸 다음에 은행에다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았지? 그러니까 그 다음 달이 되었을 때 지는 이만큼의 돈을 받을 거라 기대를 하겠죠. 넌 나한테 못 갚았어. 그러니까 2달 후에는 넌 나한테 이 돈을 갚아야 돼 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거야. 예, 그런데 이 돈은 내가 갚은 돈은 은행에 들어가서 내 돈이 이렇게 불어 있겠죠. 은행에 넣었으니까 나도 은행한테 이자 달라고 보낸 거니까 내 돈에 이자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를 A1을 또 냈어요. 은행에. 그러면 은행에 지금 들어있는 내 돈은 요만큼이지. 그 다음 달이 됐어? 그러면 얘는 나한테 1 플러스 R1의 세제곱의 돈을 받으리라 예상하고 있어. 난 내 원금이 한 번도 까인 적이 없으니까 그 원금에다가 계속 복리로 이자를 붙이고 있을 거라고. 근데 은행에도 내 돈은 계속 쌓여서 이자가 불고 있어요. 지금 A 1 플러스 R 그리고 이렇게. 난 세 번째 은행에 돈을 냈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얘는 N 달 후에 진짜로 나랑 이제 만나기로 한 날이야. 너 이날 아니면 이제 신장 파는 거야. 이렇게 이 날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강막 준비하고 와라. 이제 이렇게 되면 얘는 나한테 받으리라 기대하는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놀고 있었던 게 아니야. 계속 은행에 내 월급의 일부를 떼서 넣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돈은 여기 와서 A의 1 플러스 R에 N-1승원이 되어 있고요. 이게 왜 N-1승원인지 칸수 잘 세세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칸이니까 요 돈부터 여기까지는 N-1칸이라고. 그 아래 돈은 그 다음 달에 넣은 돈이니까 N-2칸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요 돈이 A의 1 플러스 R1이 되고 그날 만나기로 한 그날도 나는 월급에서 A1을 뺀 거야 이렇게. 예. 그러면 더하기
이제는 내 강박이 걸려 있으니까 은행에 가서 이 돈을 찾는 거죠. 이 돈을 찾아서 저놈하고 만나서 네가 나한테 받으려던 돈이 이 돈 맞지? 라고 하면서 줘서 이게 딱 들어맞으면 이제 상환이 끝난 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러면 뭐 이자 불고 빼고 또 이자 불고 빼고 이럴 일 없잖아. 깔끔하게 내가 낸 돈도 이자를 불려서 합치고 얘가 받을 돈도 계속 이자가 불고 그 두 돈이 서로 같으면 된다. 근데 이걸 계산하면 할부 원금이 얼마냐인데 1 플러스 R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점점점 더하기 A의 1 플러스 R의 n-1승 이퀄 A 1 플러스 R의 n승. 이걸 계산해서 이게 등비수열 합이니까 결국 A는을 얻어내면 그 A는이 바로 내가 한 달에 넣어야 될 돈의 액수라고요. 아까 내가 100만 원씩 낼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16달째 갚으려면 한 달에 얼마 내야 돼를 계산해야 하는 거지. 할부도 내가 결정하잖아. 3개월 할부 하실 거예요? 6개월 할부 하실 거예요? 12개월 할부 하실 거예요? 차 같으면 50개월 할부도 있어요. 예. 그러면 50개월에 갚으실 거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당신이 내야 되는지 계산해 드릴게요가 이 계산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돈만큼씩 빼가. 정확하게. 나도 해봤지만 딱 그 돈만큼씩 빼가요. 정해진 그 금액. 근데 이게 확실한 건 이렇게 계산하면 얘를 n등분한 거보다 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50개월 할부했다. 그럼 이 돈에다가 곱하기 50 하면 내가 차 금액보다 커. 당연한 거지. 그래서 무이자 할부 하라는 거예요. 무이자 할부는 무조건 개이득. 무조건 개이득. 원금을 엠빵한 거잖아, 그거는. 그게 무이자 할부잖아. 제가 이게 이제 할부금 계산할 때 쓰는 건데, 지금 뭐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다만, 실제로는 어려워요. 니네가 직접 유도하고 직접 꺼내 보려고 하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교과서에 한두 문제씩, 그리고 센수학에도 이쪽 한 바닥을 차지하고 있던데, 계산하면서 이 영상 다시 한 번만 돌려보면서 재복습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등비수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